위기 2세기 초 인류는 불현듯 나타난 외계 위협에 맞서 우주 엘리베이터, 제횡융합 기술, 항성급 핵폭탄 개발, 면벽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도전적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들은 후대에 의해 그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PID 국장 웨이드에 의해 추진됐던 계단 프로젝트였습니다. 약 300년간 그건 인류에게 철저히 잊혀졌던 도전이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전송의 세계가 돼서야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줄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몇몇 학자들은 궁금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윈텐밍의 뇌가 어떻게 삼체함대에 포획될 수 있었는가? 과연 윈텐밍이 아직도 인류의 편에 서 있는가? 지금까지 인류가 삼체에 의해 겪었던 수많은 시련의 역사에 윈텐밍이 개입되어 있진 않았을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가 정말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청신은 몇 세기 전 자신에게 별을 선물했고 지금 인류에게 희망을 선물해줄 윈텐명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구에서 150만 킬로 떨어진 라그랑주점. 그곳은 지구와 태양의 인력이 완벽히 상쇄되는 곳으로 삼체의 관례에 따라 정해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삼체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윈텐민과 청신의 사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대화에서 삼체에 대한 정보나 전략적으로 지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유출될 시 청신을 포함한 우주함대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삼체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대화 장소에 설치된 초록, 노랑, 빨강 램프로 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경고, 그리고 빨간색은 즉각적인 삼체의 폭격이란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대화의 기록 또한 삼체에게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청신은 약속 장소로 가는 동안 그녀가 처음 볼 장면에 대해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화면 속에서 말하는 디지털화된 윈텐밍일 수도 있었고 배양액 속에 담겨있는 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가능성이긴 했지만 어쩌면 그가 온전한 몸을 되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우주항해 끝에 정신이 탄 소용정은 라그랑주점에 도착했습니다. 장소에 도착하고 약 5분 뒤 청신의 스크린에는 드넓은 보리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면의 시야는 이동했고 한 젊은 남성에게서 이내 고정됐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던 그 청년은 청신의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아무렇지 않게 보리 이삭을 씹으며 화면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그녀가 보고 있는 쪽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녕 청신? 그건 마치 어제 만났던 반 친구를 다음날 등굣길에서 보고 건네는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지난 수백 년의 세월도 그와 그녀를 분단하고 있던 수광년의 거리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내 램프는 초록색으로 점등됐습니다. 그리고 청신이 그 인사에 답했습니다. 안녕 텐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먹을 것들을 키우고 있었어. 그는 분명 윈텐밍이 맞았지만 정신이 기억하던 그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마지막 그의 모습은 초췌하고 허약한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겉돌고 있는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전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걸 감추고 있었으나 그를 본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불행의 연속이란 것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보고 있으면 모든 걸 드러내 보일 만큼 밝아진 모습에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함이었습니다. 네가 종자를 보내준 덕분이야. 고마워 청신. 사실 네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우주선에도 흙이 있었다니. 이건 운석으로 만든 거야. 그 말과 동시에 노란색 램프가 점등됐고 청신과 텐밍은 대화 주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아주 오래됐지. 청신의 모호한 질문에 윈텐명은 그보다 더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농사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가 몸을 다시 얻은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포획된 기간을 묻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윈텐명이 방금 전 노란불을 본 후로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보리 농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중간중간에 노란불이 한 번씩 켜지기도 했습니다. 대화 중 삼체의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경우 보통 그렇게 됐습니다. 그 후 대화를 통해 그녀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윈텐명은 지자를 통해 지구와 청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은 그가 삼체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와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신은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수백 년의 거리를 초월해 항상 자신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많은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녀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 청신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걸 알았었다면 조금은 덜 힘들었을 텐데. 청신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윈텐명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겪었던 일들 중에 내게 들려줄 수 있는 게 있어? 한번 생각해 볼게. 잠시 동안 고민한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내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해선 안 돼. 널 위해. 이미 노란불은 몇 번이나 켜졌었고 더 이상 윈텐명은 그녀를 위험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의 침묵 끝에 윈텐명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매일 밤 전화를 통해 했었던 얘기들이 기억나? 우린 그때 수많은 동화를 만들었잖아. 넌 나보다 항상 그걸 더 잘했지. 우린 그때 100개도 넘는 동화를 만들었을 거야. 아마 100개는 넘었을 거야. 하지만 기억나는 게 없어. 너무 오래전이잖아. 윈텐명과 청신은 대학교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청신은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로 대답하는 자신에게 놀랐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내겐 그리 오래전이 아니야. 난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생생해. 그리고 난 삼체 세계에서 많은 걸 받았어. 그래서 나도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 그건 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선물해 주는 거였어. 너와 내가 만든 동화로. 그의 말대로 그는 삼체 세계에서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편의 동화를 책으로 냈고 그 중에는 청신의 이름으로 펼쳐낸 동화 3편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신은 삼체 세계에서 유명한 동화 작가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노란등이 켜진 후 청신은 모든 걸 포기했었지만 윈텐명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신경을 그와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동화는 괜찮겠지? 우리 둘만의 얘기잖아. 윈텐명의 얘기에도 램프는 초록빛을 유지했고 그때부터 그들의 동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가 어릴 적 만들었던 동화에 대해 들려줘. 동화를 들으면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를 것 같아. 그럼 청신 네가 만들었던 이야기가 없는 왕국 얘기를 들려줄게. 청신이 어릴 적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왕국은 국왕의 세화가, 도철의, 심수왕자 이렇게 3부작으로 구성된 동화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윈텐명은 그녀에게 동화를 들려줬고 끝날 즈음엔 그들의 만남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화 같은 꿈에서 깨어나야 했고 이내 윈텐명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수 있겠지? 그럼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우주도 넓지만 인생은 더 넓어. 그럼 만날 장소를 정하자. 텐미, 네가 내게 준 별이 어때? 거기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건 우리 둘만의 별이니까. 그래, 우리 둘만의 별에서 만나기로 해. 드디어 둘의 만남은 종료됐고 이내 윈텐명을 비추던 화면은 사라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화 얘기를 시작하고는 단 한 번도 노란색 등이 켜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지구로 귀환했고
청신이 떠날 때 배웅을 낳았던 함대 참모총장과 PDC 의장이 그녀를 따스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참모총장은 다소 허탈한 듯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청신 박사님,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네요. 만남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도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휴게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청신을 지정된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들어선 청신은 그 공간에서 인해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한겨울 스웨터를 입듯이 피부에 정전기로 인한 가려움이 느껴졌고 귀는 이명으로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게실 한가운데에는 회의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청신의 여독을 풀어줄 휴게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이미 청신의 출발 전에 계획된 것이었고 청신을 포함해 이곳에 모인 모두는 윈텐민과의 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있던 것이었습니다. 유엔과 PDC 그리고 함대세계는 이 대화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지자와 물방울은 공식적으로 지구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구에 아직 지자가 남아있을 것을 대비해 청신을 맞이했던 참모총장과 의장은 이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몇 년 전 지자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역장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지금 이들이 모인 곳이 그 기술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청신의 대화를 온전히 그녀의 기억에만 의지해서 복구하기 위해 체면 기법과 다양한 신문 기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이후 대화의 해독은 정보 분석가, 동화작가, 물리학자, 심리학자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원됐습니다. 다만 이런 분석 작업이 삼체에 들키면 안 됐기에 유엔은 공식적인 발표에서 동화의 내용을 재해시켰습니다. 수일간에 걸친 1차 대화 복구를 마치고 청신은 지친 몸을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극도의 피로감도 잊어버릴 만큼 격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이 그녀의 머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별. 청신과 윈텐밍의 대화가 복구되고 본격적인 해독 작업은 IDC라는 정보해독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우선 명확한 점은 3편의 동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에서는 그리 쓸모있는 정보가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마디는 예외였는데 바로 그들이 제어의 약속을 했던 대화였습니다. 이 말에는 2가지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윈텐밍은 더 이상 지구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 가능성, 윈텐밍은 지구의 파괴를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기에 그들은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알게 됐고 동화의 정보를 분석하기 전부터 그들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회의실에 지자 차단용 역장이 켜지는 순간부터는 모든 전자기가 먹통이 되었기에 그들에게는 동화를 재구성한 인쇄물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화 3편을 집중해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없는 왕국이 있었어. 이야기가 없는 왕국에는 어떤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지. 하지만 국왕에게는 그게 아주 좋은 상황이었어. 어제가 오늘 같았고 오늘이 내일 같았기 때문에 왕국에는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국왕에게는 2명의 왕자와 1명의 공주가 있었어. 첫째, 심수왕자는 누구보다 용맹하고 현명했지만 어릴 적 왕국을 둘러싼 도처래를 건너 묘도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됐어. 둘째, 빙사왕자는 똑똑하고 점잖았지만 국왕은 그의 내면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셋째, 노주공주는 총명하고 선량했으며 왕국의 누구보다 아름다웠어. 이렇게 이야기가 없는 왕국도 다음 국왕이 정해지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게 됐어. 국왕은 자신의 후계자로 빙사왕자가 아닌 노주공주를 선택했어. 모두들 빙사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고 노주공주에게는 축하의 말을 건넸어. 그렇게 얼마 뒤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연회가 열렸고
빙사 왕자는 그날을 더욱 빛내기 위해 새로운 화가를 그 자리에 불렀어. 그 화가는 허얼신건 모스컨이라는 곳의 출신인 바늘기라는 자였고 그의 스승은 세계 최고의 화가 공영 선생이었어. 그도 세계 최고 수준의 화가답게 단 한 번만 대상을 관찰하고도 모든 걸 그려낼 수 있는 신기에 가까운 그림 실력을 가졌었지. 그렇게 그는 연회에 참석한 모두를 눈에 담아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내 작업실로 다시 돌아갔어. 하지만 바늘기에게는 숨겨진 능력이 하나 더 있었어. 그건 그가 그리는 그림의 대상을 그림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하는 마법이었어. 그리고 빙사는 그의 능력을 이용해 왕과 왕비, 공주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 모두를 그림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날 밤 바늘기는 왕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왕국에서는 왕과 왕비 그리고 신하들이 한 명씩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를 그리던 와중에 왕궁에는 바늘기의 스승인 공영 선생이 공주를 급히 찾아왔어. 그는 자신의 제자가 빙사 왕자와 반역을 꾀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급하게 공주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왔던 거야. 처음 그의 행색을 봤을 때 공주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 공주를 찾아온 그는 초라한 행색에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우산을 돌리고 있었어. 자세히 보니 우산살이 망가져 있었고 우산살마다 끝에는 돌 같은 물체가 매달려 있었지. 아마도 우산을 쉴 새 없이 돌리지 않으면 우산살이 망가져서 접혀버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우산은 사악한 마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깃들려 있었어. 공룡 또한 바늘기가 자신을 이미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었던 거야. 그는 공주에게 바늘기에 의해 이미 왕과 왕비,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전했어. 그리고 자신만이 바늘기를 없앨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그가 챙겨온 신비의 설랑지는 헐신건 모스컨의 흑요석 누르개만으로 평평하게 펼 수 있었어. 일반 누르개로 종이를 펼치면 이내 종이는 다시 둥글게 말려버렸어. 다행스럽게도 공주의 시중을 드는 관씨 부인에게는 다림질에 쓰는 흑요석 인두가 있었어. 정말로 마법같이 흑요석 인두로는 설랑지를 펼 수 있었지. 하지만 인두가 너무 작아서 이미 동이 틀 시간이 다 되고 만 거야. 어쩔 수 없이 공연 선생은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다급하게 공주에게 이곳을 떠나 심수왕자에게로 가야 한다고 말했어. 공 선생은 자신이 바늘기에게 원근법에 대한 전수를 하지 않았기에 바늘기가 심수왕자만은 해칠 수 없다는 뜻모를 말을 했어.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건네준 그는 이내 그림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사실 우산은 단 한 명밖에 마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던 거야. 그렇게 공주는 자신을 키워준 유모 관씨 부인과 국왕에게 충성하는 호위대장만을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됐어. 다행스럽게도 바늘기는 관씨와 호위대장을 본 적이 없었지.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 관씨와 호위대장은 쉴 새 없이 공주의 곁에서 우산을 돌려야 했어. 신기했던 건 우산을 빠르게 돌려서 넓게 펼쳐질 때면 일반적인 새울음 소리가 났고 천천히 돌리면 방귀꼬리 소리가 울렸던 거야. 공주는 이 여정이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왕궁 밖으로 나온 거였어. 참담한 현실에도 공주는 바깥 세상의 모든 풍경들이 경이롭고 벅차올랐지. 그들은 몇 날 며칠을 달려온 끝에 왕국과 묘도를 잇는 도철의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어. 공주는 책 속에서만 읽을 수 있었던 바다의 끝없는 풍경에 넋을 빼앗겨 버렸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내 이상한 장면이 보였었어. 그건 물속에 있어야 할 배들이 해변 위 모래사장으로 올라와 있었던 거야. 호위대장과 관씨는 이에 관해 공주에게 설명해줬어. 사실 이야기가 없는 왕국은 과거 이야기가 많은 왕국이었지. 하지만 어느 날 왕국을 둘러싼 바다의 빙사왕자가 도철어라는 물고기를 풀어버렸지. 도철어는 바다의 모든 걸 먹어치워버렸는데 그것들이 먹어치운 것들 중에는 인간들의 배도 포함돼 있었어. 그것들은 삽시간에 무서운 속도로 증식했고 얼마 안가 이야기 많은 왕국을 둘러쌌지. 결국 외부 세계로의 통로였던 바다는 도철해가 됐어. 더 이상 이 왕국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올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 심수왕자도 왕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거야. 그들은 결국 망연자실한 채 바다 건너 묘두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묘두를 지켜보던 노주공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어.
그건 묘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심수왕자의 모습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 멀리 보이는 그는 묘도 한가운데 있는 큰 산만큼 거대한 거인이었어. 하지만 그런 거인이라도 도철어들의 먹잇감을 피해갈 순 없었기에 심수왕자도 지금까지 왕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거야.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공주는 오랜만에 세수가 하고 싶어서 한 손에 비누를 쥔 채 바닷물에 손을 담궜어. 그렇게 세수를 마치고 비누에서 나온 거품들은 파도에 쓸려 도철어가 있는 곳으로 밀려났지.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야. 비눗물에 닿은 도철어들의 흉폭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그것들은 몸이 나른해진 듯 꼬리를 살랑대면서 배를 뒤집고 수면 위에 드러누웠던 거야. 이를 지켜보던 호위 대장은 무언가 번뜩인 듯한 표정으로 세숫대야를 도철어가 있는 곳으로 날렸어. 날아간 세숫대야에 몇 마리의 도철어들이 부딪혔지만 그건 전혀 신경 안 쓰이는 듯이 여전히 나른하게 배를 뒤집고 물 위에 누워 있었지. 사실 이 비누는 평범한 비누가 아니었어. 그건 허얼신건 모스컨에서만 자라는 거품나무에서 수백만 개의 거품만을 채집해 농축한 비누였어. 그 거품은 무게가 거의 없고 너무 빠르게 바람에 날려가서 그걸 채집하려면 엄청나게 빠른 말을 타고 손살같이 거품들을 잡아내야 했지. 하지만 도철어들이 생겨난 후론 허얼신건 모스컨과의 교류가 끊어져 버린 이 나라에는 오직 공주한테 있는 비누 2개가 전부였어. 드디어 그들은 묘도로 갈 수가 있게 됐지. 호위 대장은 배에 공주와 관시 부인을 태우고 빠르게 노를 저었어. 그리고 공주는 막대기 끝에 비누를 매단 채 배 뒤에서 막대를 물에 담근 채 들고 있었지. 그동안에도 관시는 계속해서 공주 옆에서 우산을 돌리고 있었어. 그들이 예상대로 배를 따라 비누 거품이 일어나면서 도철어들은 다들 순한 양이 돼버렸어. 하지만 배가 묘도로 접근할수록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야. 출발할 때 산만큼 거대했던 심수왕자가 그들이 섬에 다가갈수록 점점 작아졌고 그들이 섬에 도착할 무렵에는 심수왕자와 같이 섬에 갇혀있던 신하들보다 왕자는 겨우 2배 정도 클 뿐이었지. 결국 얼마 뒤 그들은 해변에 도착했고 심수왕자의 일행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땐 이제 더 이상 그는 거인이 아니었어. 감격과 제의 순간도 잠시였고 왕국의 모든 일을 전해들은 심수왕자 일행은 급히 그들과 함께 왕국으로 돌아왔어.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빙사의 국왕대강식이 진행 중이었지. 그리고 그들을 본 바늘귀는 다급히 심수왕자를 그리려 했지만 결국 그려내진 못했어.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예전부터 대비해왔던 공룡선생이 바늘귀에게 원근법에 대한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결국 바늘귀는 겁에 질려 도망친 후 자살했고 빙사왕자는 심수왕자의 검에 최후를 맞이했지. 이렇게 모든 일을 해결하게 된 이야기 없는 왕국은 드디어 새로운 여왕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됐어. 하지만 공주는 이미 바깥 세상에 마음을 뺏겨버렸지. 저 드넓은 바다 건너에는 수없이 많은 육지가 있었고 그 중에는 해가 지지 않을 만큼 넓은 곳도 있다는 걸 알아버렸던 거야. 결국 그녀는 모두 잠든 새벽에 호위 대장만을 데리고 바다로 나아가 마지막 남은 비누를 사용해 도철해를 건너 먼 곳으로 떠나버렸어. 그리고 그녀 대신 왕이 된 심수왕자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사려 깊고 청렴한 왕이 되어 이야기 없는 왕국을 영원토록 지키게 됐어. 이후에도 이야기 없는 왕국은 영원토록 이야기가 없었지만 노주공주는 평생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이렇게 청신의 이름으로 출간된 삼체세계 동화 이야기 없는 왕국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청신은 동화를 처음 윈텐명에게 들었을 때 노주공주가 자신을 모티브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말에 이르러서는 다소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쇄물을 다 읽어낸 회의실의 학자들도 모두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본격적인 정보 해독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초상화 부분은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인류 자체를 디지털화시켜 가상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차원 이상의 공간으로 가는 통로를 찾아내 그곳으로 인류가 피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철어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도처로 자체가 우주에 존재하는 강력한 문명들을 나타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계 전체에 자가 복제가 가능한 AI 로봇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유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들은 해석의 여지라도 있었지만 동화 속 등장한 회전하는 우산, 설랑지, 흑요석, 마법 비누 등은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유일하게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동화 속에서 언급된 헐싱건모스컨이라는 단어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IDC의 해석 작업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이에 따라 유엔과 PDC 그리고 우주함대군은 벙커 프로젝트라는 또 다른 인류 생존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과학적 근거는 멸망했던 삼체 세계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관측했던 삼체 파괴 상황을 태양계에 적용해 본 결과 지구형 행성이 몰려있는 화성을 넘어 목성 궤도부터는 인류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삼체 세계도 광립에 의해 파괴된 항성 하나와 삼체 행성만이 사라졌을 뿐 나머지 두 항성은 여전히 이체 운동을 하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자가 예전에 알려주었던 두 가지 공격 원칙 중 경제성에 의한 빈틈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벙커 프로젝트의 전략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기준으로 태양과 등지는 방향의 우주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으로 모든 인류를 이주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암흑의 숲 공격 예상 시기로는 낙관적으로는 1에서 2세기, 무난하게는 60년 전후, 최악의 상황에는 10년 내외였습니다. 벙커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상 시간은 70년 정도였기에 인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승산이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인류는 벙커 프로젝트라는 쳇바퀴에 올라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윈텐밍의 동화 해석 작업은 고착 상태였지만 돌파구는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청신의 회사 헤일로 그룹의 경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AA가 어느 날 청신의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그녀는 손에 비누를 쥔 채 욕실로 달려가며 청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종이배 접을 줄 아세요? 청신은 순식간에 종이배를 접어 AA를 따라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종이배를 빼앗아든 AA는 종이배 끝쪽에 작은 비누 조각을 고정시켰고 그대로 욕조에 받아둔 물리로 그것을 띄웠습니다. 잠시 정지해 있던 종이배는 이내 앞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신은 엔지니어 출신답게 금방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누가 용해된 선미 쪽 수면은 표면 장력이 줄어들었지만 선수 쪽 표면 장력은 그대로였기에 배는 자연스럽게 선수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청신은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내 그녀의 눈앞의 욕조 속 투명했던 물은 끝없는 우주가 되었고 종이배는 그 우주를 헤엄쳐 나가는 광속 우주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윈텐밍의 얼굴이 떠올랐고 혹시나 모를 지자의 감시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고 종이배를 건져 올린 청신은 관심 없다는 듯 한심하게 AA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작 이런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거야? 나 바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불쑥 나타나지 마. 하지만 청신의 의도를 곧 눈치챈 AA는 그 종이배를 받아들고는 툴툴거리며 청신과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곤 한동안 둘은 흥분된 마음으로 혹시 모를 지자에게 숨기기 위해 하찮은 잡담으로 꽤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장용 대화를 이어가던 중 청신은 무심코 입 밖으로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공률. 그 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둘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추진. 맞아요. 공률 추진.